제가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제는 나를 돋보이게 하는 인터뷰 화술이에요. 여러분들 인터뷰에 대한 기회가 지금까지 많이 없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인터뷰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원론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우리 차근차근 깊이 있게 들어가 봅시다. 자, 인터뷰는 무엇인가요? 사전적 의미를 딱 찾아봤더니 여러분도 한번 읽어볼까? 시작!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개인이나 집단을 만나 정보를 수집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일 또는 그런 것. 사전적인 의미예요. 자,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개인이나 집단이 만나서 정보를 수집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일. 자, 그렇다면 대중들이 생각하는 인터뷰는 뭔가? 첫 번째, 연예인, 스포츠 스타, 공인들이 방송하는 그 방송 매체하고 하는 그런 인터뷰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네. 두 번째, 직장 혹은 어느 조직에 들어가기 위한 통과 의례적인 어떤 관문, 절차의 하나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또 많아요. 자, 인터뷰를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은 뭘까? 나를 돋보이게 해야 된다. 인터뷰를 왜 해요? 내가 돋보여서 사람들한테 알려지거나 혹은 내가 돋보여서 합격이 되거나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지 누군가를 받쳐주기 위해서 하는 건 인터뷰가 아니죠. 그죠? 나를 어필해야 한다는 궁극의 목표를 지는 게 바로 인터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터뷰에도 화술이 있을까? 그 화술이라는 거는 그럼 뭘까? 화술은요, 말을 잘하기 위한 어떤 기술을 연마하는 거에 화술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신뢰감을 주게 만드는 그런 스킬도 있어요. 그 신뢰감을 주기 위한 말투나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인터뷰를 할 때 나를 돋보이게 하고 각인을 시켜서 나를 꼭 선택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 것인가. 이제 그걸 연구해야 된다. 여러분들 그래도 행운이에요. 나는 어렸을 때 이런 강의가 없어서 참 혼자 터득했어요. 여기 있는 모든 내용들이 제가 혼자 터득해서 만든 요리의 레시피 같은 겁니다. 인터뷰를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 첫째, 문법에 충실한 말 습관을 들이자. 여러분들 요즘에요, 우리가 새로운 신조어들이 많아요. 뭐 아재 개그도 있고, 그 다음에 관종도 있고요. 아재 개그 뭔지 알죠? 네. 관종이 뭔지 알죠? 네. 이 지점에서 우리의 배PD님은 자막으로 넣을 겁니다. 관심, 종자. SNS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 아재 개그, 아저씨들, 주로 3040 세대의 유부남들이 즐겨하는 듯한 그런 말을, 유머를 빗댄 말을 아재 개그라고 한다 등등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톡 많이 나누죠? 길게 쓸 시간적인 여유가 많아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압축해갖고 효과적으로 전달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죠. 그러면 거기서 주어, 서술어, 목적어 다 들어가나요? 아니요. 축약합니다. 말을 할 때도 바빠. 우리 왜 그렇게 맨날 바쁜지 모르겠어요. 중국 애들은 만만디. 나는 맨날 콰이딩. 빨리 해달라고. 만만디. 덩이시야. 기다려주세요. 저한테 맨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요즘 우리도 계속 그 친구들도 계속 바쁘고 우리도 바쁘고 점점 바쁜 생활 속에서 살고 있는데 주어, 서술어, 목적어 모든 형용사 이런 거 다 갖춰서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축약하는 게 습관이 됐어요. SNS가 또 그런 생활을 또 부추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거두절미하고 탁 잘라내고서 얘기를 하는 게 일상화되어 있는 거죠. 인터뷰에 들어갔어요. 그런 말 습관이 들어있는 사람 힘듭니다. 뭐 모든 걸 갖춰야 되잖아요. 결국 문법에 충실하라는 건 뭐예요? 말의 격식을 갖추라는 거거든요. 남자들이 군대에 가가지고서 단아까체로 말할 때 처음에 힘들 거야. 그죠? 특히 요즘 세대는 더 힘들 거예요. 근데 그게 생활화 될 때까지 또 나와서 그 말투를 또 버리는 데까지 또 시간이 걸려요. 자, 그러면 우리 이중적인 생활을 해야 돼요. 어떻게 이중적인 생활? 친구들하고 또래 집단에서 내가 문법을 갖추고 얘기하기에는 좀 소통이 안 돼. 그죠? 쟤 왜 저러니? 시대에 못 맞추지. 쟤 좀 약간 뒤떨어져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사귀고 싶지 않은 친구로
보일 수도 있어요. 슬프지만 그게 지금의 직면한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또래 집단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같은 보편적인 정서랄까? 그러나 아직은 어떠한 관문을 통과해야 된다거나 객관적인 나를 보여줘야 되는 상황에서는 축약된 말을 쓰면 안 된다. 적어도 우리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공식적인 말, 객관화된 말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공식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문법에 충실한 말 습관을 항상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쓰는 이중적인 그런 습관을 들여놓자. 그래서 여기서도 또 책이 등장하는 겁니다. 책에는 모든 게 문법이 다 충실하기 때문에. 유머 책 말고요. 유머 책 말고. 어떤 사람은 유머 감각이 너무 없다고 책으로 유머를 배우려고 유머와 관련된 책을 막 사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책은 어떤 지식의 보고이고 어떤 사람에게 지혜를 줄 수는 있으나 유머는 그렇게 얻어지는 게 아니다. 이렇게 조언한 적도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책도 많이 읽고 이중적인 생활, 뭐 사적인 생활 속에서는 내가 문법에 충실할 수 없는 게 삶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객관화된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만큼은 그거에 대해서 그 감을 놓지 말자. 감 떨어지는 게 얼마나 치명적인 건지 아시죠? 문법에 충실한 말 습관을 들이지 않아 놓으면은 감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저급해 보이죠. 저급해 보이고 뭔가 사회성이 결여돼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는 같이 일을 하고 싶지도 않고 그 사람을 객관화시켜서 굳이 시간을 들여서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두 번째, 육하 원칙에 입각한 사고를 통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 왜, 무엇을, 어떻게, 누구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다각도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복합적인 사고를 해야만 이야기가 논리정연해집니다.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 설명을 해,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육하 원칙에 입각한 사고가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강의쇼 청산뉴스가 유익한 프로그램이야 라는 주제를 가지고 내가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육하 원칙을 가지고서 얘기를 해야만 명분이라는 게 뚜렷해지겠죠. 그냥 내가 봤는데 지루하지 않아. 선생님들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딱딱하지 않아. 유머 감각이 있었어. 그래서 재미있었어요.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설명됐나요? 설득력 있나요? 없죠. 육하 원칙에 입각한 사고를 해야만 어떤 사람에게도 설득력이 있는 말로 다가가고요. 설명이 충분해지고요. 뚜렷한 명분이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세 번째.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예요? 엄마인가요? 나죠. 납니다. 나의 장점은 무엇인지 평소에 하나하나 메모해두는 습관을 들이세요. 여러분들은 남은 평가를 많이 하는데요. 나를 잘 몰라요. 나를 잘 안 봐요. 남의 외모는 갖고 지적 많이 합니다. 옷을 왜 저렇게 입었어? 왜? 머리 뭐야? 색깔. 블랙이 뭐야? 막 이러면서. 그런데 안 맞아. 셔츠 색깔 왜 저래? 자기 사이즈보다 너무 작게 입지 않았어?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내 체형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내 얼굴형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나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나. 하루에 한 번쯤 10분 정도 서서 거울 앞에 있는 나와 눈빛 교환도 하고 대화도 하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는 뭘 잘하지? 뭐에 관심이 있지? 그 다음에 어떤 스타일이 잘 어울리지? 치마가 잘 어울리나? 바지가 잘 어울리나? 가디건을 입으면 좀 더 지적으로 보이나? 긴 머리? 짧은 머리? 등등등등. 스포츠는 뭘 잘하는지, 나는 어떤 책에 흥미를 갖고 있는지 등등등. 나에 대해서 장점을 비롯해서 내가 알고 있는 나에 대해서 쓰는 습관을 키우세요. 그래야 인터뷰를 하러 어떤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갔어요. 자네는 아무개는 좋아하는 게 뭔가? 취미가 뭔가? 멍. 잘하는 특기는 뭔가? 멍. 가뜩이나 떨린대. 평소에 나를 제대로 잘 알고 있어야만 떨려도 우리 기본 기능을 하고 나옵니다. 그때 가서 생각하면 안 되죠. 평소에 생각을 해둬야 닥쳤을 때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연기자들요, 아무리 베테랑들도요, 카메라 여러 각도에서 돌고 있는데 눈물 연기 쉽지 않아요. 떨려요. 그래도 해내는 겁니다. 왜? 평소에 기본기를 다져놨기 때문에. 말하는 거, 저도 생방송 늘 긴장돼요. 그래도 해내는 겁니다. 평소에 해놨기 때문에. 평소에 나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해두고 메모를 해둡시다.
그게 제대로 나를 어필할 수 있는 하나의 또 방법이 되거든요. 네 번째, 말끝을 흐리지 말자. 자신감 있는 말투로 말할 때 가장 이목을 집중시키고 상대방에게도 매력이 발산됩니다. 자, 여러분들 내가 질문을 막 이제 지속적으로 해요. 지속적으로 했을 때 A는 뭔가? 뭐뭐입니다. 왜 좋은가? 이래서 좋습니다. 그러면 그거의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물고서 계속 질문을 한다고 봅시다. 나중에는 내가 내공이 딸리면 말끝이 흐려져요. 결국 내공이 딸린 걸 오픈하고 다 드러낸 거죠. 자신감이 없기 때문인 거죠. 요즘 친구들은 희한하게요. 혼자서 뭐 셀카도 찍고 혼자서 SNS를 통해서 보낼 수 있는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대화에 익숙하지 않아요. 참 뜻밖에도. 그래서 누군가 객관적인 자리에서 질문을 하거나 대화를 요청을 할 때 끝까지 자신감 있게 서두를 꺼내서 끝에 말미를 정확하게 장식을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주저리 말하다가 웅얼웅얼 입속에서 맴도는 말을 하다가 마무리가 흐지부지져집니다. 굉장히 자신감 없는 사람으로 비춰지겠죠? 뭐뭐 했어요. 뭐뭐 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랬습니까? 모든 말끝까지 음가를 다 정확하게 짚어서 말하는 습관을 키우세요. 그래야만 상대방에게 굉장히 자신감에 꽉 차 있는 사람으로 보여질 수가 있거든요. 다섯 번째, 그 인터뷰의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지를 해야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 지금 스튜어디스 면접을 하러 가요. 그러면 스튜어디스로 갖춰줘야 될 덕목은 무엇인지,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적임자라고 생각하고 뽑을 것인지 그걸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난 연예인이에요. 어떤 영화를 찍었어. 홍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인터뷰 스케줄을 잡았어요. 그럼 그 인터뷰를 할 때 나를 예쁜 사람으로 보이게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내가 이 영화 말고 드라마도 찍고 있는데 그 드라마 때문에 인터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영화의 개봉에 맞춰서 이 영화 홍보를 위해서 가는 것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영화 홍보를 위해서 갔는데 거기서 드라마 얘기만 하고 있어. 목적 상실한 거예요. 목표를 잃어버린 거예요. 항상 내가 여기 왜 갔는지, 난 지금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하는 것인지, 어떤 곳에 취업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나는 거기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업무에 대한 파악도 그 안에 조직 속에 들어가면 명확하게 알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반드시 인지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 여섯째, 여기서도 경청입니다. 질문을 받고서 동문서답을 해요. 영어를 잘하네. 평소에 영어를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나? 평소에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나를 물어보는데, 어느 시험에서 어떻게 성적이 나왔고 어느 시험에서는 어떤 성적이 나왔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어떤 시험과 관련된 스펙을 물어본 게 아닌데 어떻게 공부했는지 습관을 물어본 건데, 습관에 대한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성적을 냈던 걸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뜻밖의 이런 오류가 많아요. 왜? 긴장해서. 안 들려. 막 심장 뛰는 소리만 계속 뚝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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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막 뛰는 거예요. 이거만 뛰고 그 사람이 말은 하는데 입모양은 보이는데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면 나는 굉장히 똑똑한 나인데 바보 같은 짓만 하고 나오는 거예요. 잘 듣고 나한테 뭘 듣고 싶은 건지, 저 사람 어떤 대답을 듣고 싶은 건지 그거를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거기에 맞는 맞춤형 답변을 하세요. 그래야만 똑똑한 사람이로구나 라는 그런 인식을 줄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그래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손과 발을 불안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손과 발을 떨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채용 혹은 캐스팅에 대한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이 초조하면 발 떨고 손 우왕좌왕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인터뷰라는 것을 하러 갔을 때는 내가 지금 굉장히 이 자리가 힘들고 초조하고 막 벅차고 이런 내색을 보여서도 안 되고요. 굉장히 반듯하고 자신감이 꽉 찬 사람으로 외적으로도 인식을 심어줘야 되거든요. 손과 발이 불안정하다? 뭔가 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올 때까지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 그 업무 투입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채용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방송에서 인터뷰를, 연예인 인터뷰를 하고 스포츠 스타들 인터뷰를 할 때도
자세가 불안해. 계속. 그러면 얘기를 보다 합니다. 잠깐만 발 좀 떨지 마시고요. 인터뷰 진행할 때까지는 조금 그거 신경 써주세요. 왜? 시청자들이 봤을 때 너무 불안해. 왜 저래? 채널 돌아가요. 집중을 시키지 못하죠. 신뢰감을 못 줄 뿐 아니라 집중을 시키지 못합니다. 대화할 때는 뭘 하자고요? 아이 컨택을 하자. 대화하는 사람과 눈빛을 정확하게 주고받지 않으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거에 대한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내 눈을 외면해. 아까처럼 국악기를 봐.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선생님 눈 바라보면서 지금 너무 좋아요. 멋있어요. 이런 사람이라면 바보진데? 당찬데? 채용해볼까?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거든요. 눈빛을 피한다? 어떤 인상을 심어주나요? 뭔가 숨기려는 거. 그 다음에 자신감 없는 거. 그 인식을 심어준 사람하고는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파트너로, 후배로, 직원으로 못 데리고 옵니다. 항상 눈빛 교환을 편안하게 하세요. 말로 하는 거를 눈으로 리액션을 받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듣고 있나? 못 알아듣고 있나? 졸린가? 약간 졸린데? 안 졸리게 어떻게 해야 될까? 웃기게 해줘야 되겠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눈빛 교환 피하지 마세요. 자신감 없는 사람 됩니다. 숨기려고 뭔가 숨길 게 많은 사람이 됩니다. 당당하게 눈빛을 이기세요. 아홉 번째, 내가 하고자 하는 일 혹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되새겨 놓고 거기에다가 업무 파악은 인터뷰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기다. 아까도 내가 잠깐 스치면서 얘기를 했지만 내가 지금 가는 일이 자원봉사를 하러 가요. 예를 들면은. 근데 자원봉사를 하러 가는 게 장애우들을 위한 어떤 행사에 자원봉사를 가는 것인지 혹은 어떤 가요제를 위해서 내가 하루 1일 자원봉사를 가는 것인지 내 행선지에 대한 그 목적과 그 다음에 업무 파악에 대해서는 알고 가야 된다. 근데 무턱대고 나 오늘 시간 비고 한 달 동안 한가해. 아르바이트 그냥 가서 돈 좀 벌어볼까? 이 생각을 오는 사람하고요. 뭔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색다른 경력과 경험을 쌓기 위해 왔구나. 그런 인식을 주는 사람하고 누구를 더 선택을 하겠어요? 그냥 돈 벌러, 예를 들어서 둘 다 그냥 돈 벌러 오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해도 조금 더 들여다보고 관심을 가진 사람을 선택하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돈하고 시간 때우려고 온 사람을 선택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거길 왜 갔는지 가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되새겨 봐야 된다. 그래야만 확신을 줄 수 있습니다. 확신이라는 건 신뢰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0번째입니다. 재미있게 말하는 스킬을 조금씩 키워야 돼요. 시조를 읽듯이 천편일률적이게 말하지 마세요. 재미있게 말하는 습관은 뭐예요? 분위기 메이커. 여러분들 분위기 메이커 하는 친구들 있죠? 네. 분위기 메이커들. 참 희한해. 그 친구들은 웃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강박관념을 갖고 있어요.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대화를 할 때 리드를 하세요. 리드를 한다는 건 뭐예요? 분위기를 내가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조성을 하는 거거든요.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람은 위트 있고 재미있게 말을 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말은 부지불식간에 내 귀에 쏙쏙쏙쏙 박힙니다. 인터뷰를 하러 가서 다 긴장하죠. 인터뷰하러 갔을 때 긴장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까 내가 그랬죠. 베테랑 배우들도 카메라 앞에 서면 긴장한다고. 긴장을 해도 굉장히 나름대로 유머러스한 그런 느낌도 있고 재치도 있어 보이고요. 되게 일부러 막연한 질문을 던질 때도 있거든요. 막연한 질문을 해요. 자네 차 좋아하나? 띵. 차? 여기서 나한테 왜 차를 왜 좋아하냐고 묻지? 뭐지? 띵. 당황할 필요가 없죠. 마시는 차도 있고 타는 차도 있어요. 그러면 그래? 이 사람은 그럼 어떤 뉘앙스로 나한테 차에 대해서 좋아하냐고 물어봤을까? 나는 그럼 내가 차에 대한 관심이, 마시는 차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요걸 가지고서 내가 좀 재미있게 얘기를 풀어볼까? 아니면 달리는 차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있으니까 달리는 차를 가지고 한번 나의 지식을 한번 쫙 풀어봐. 굉장히 정말 뜬금없이 뜬구름 잡는 듯한 질문을 던졌을 때 나오는 그 반응. 당황해서 멍 해가지고 예? 차? 무슨 차를 말씀하시는데요?
어리바리 해가지고 있으면은 약간 임기응변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뭔가 임기응변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랬을 때 당황스러운 순간에 어떻게 이걸 넘기는지, 이런 걸 보고 싶을 때 그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말을 할 때도 유머, 책 속에서 유머를 찾지 말고 좀 재미있는 우리 드라마나 뭐 코미디 프로그램도 많이 보고, 여러분들한테는 감성이 충만하거든요. 내가 별거 아닌 얘기를 해도 되게 웃어, 좋아해. 이런 감성을 가진 사람은 대화를 할 때도 리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감성에 충실하세요. 굉장히 억누르고 무덤덤해야 되고 그래야만 좀 사람 됨됨이를 좋게 볼 거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은 버리세요. 즐겁고 쾌활하고 뭔가 유머러스하면서도 분위기를 리드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이 시대의 리더형이거든요. 어떤 팀에서 팀장만 리더일까요? 팀원도 리더입니다. 이제는 바뀌었어요. 리더에 대한 그 어떤 인식이 바뀌어서 팀장만 리더여서 선장격이어서 그 사람이 가자! 라고 해서 그냥 무턱대고 가는 그 시대는 아닙니다. 각자가 리더예요. 팀원들 각자가 리더. 곧 뭐예요? 주인의식을 갖고 가는 것이 이 시대에 맞는 트렌드거든요. 그러니까는 무덤덤하게 감정을 삭히는 거, 이것만이 내가 좀 괜찮아 보이는 거라는 생각을 좀 버리는 게 맞다. 적어도 나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11번째. 발성을 쓰세요, 발성을. 앵앵앵앵 거리면 안 돼요, 여자들. 집에서는 그래도 돼요. 남편 혹은 남자친구 앞에서 그래도 돼요. 왜? 귀여워 보여도 되고 섹시해 보여도 되고 사적인 자리에서는 충분히 그래도 돼요. 근데 면접, 인터뷰 갔는데 죽은 듯이 막 죽어 들어가는 소리를 막 얘기를 해요. 웅얼웅얼. 안 됩니다. 답답해서 그 사람하고 어떻게 일을 해요? 우리는 어떤 공통의 목표를 향해서 일을 하러 나온 거지, 거기에서 나의 여성성 혹은 남성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나온 자리는 아니거든요. 같이 갈 수 있겠구나. 이 조직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일을 목표를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같이 갈 사람이 필요해서 이 자리를 면접을 만드는 것이고, 거기에 같이 갈 사람이겠구나 라는 확신을 주기 위해 가는 자리잖아요. 너무너무 단단하지 않은 목소리로 말하는 그런 것은 버려야 됩니다. 평소에도 자꾸 내가 책을 많이 읽으라고 아까도 얘기했었죠. 책을 읽는 이유는 소리내서 읽다 보면 소리가 좀 단단해집니다. 찰져집니다. 발성이 생겨요. 복식호흡 어떻게 하나요? 발성은 어떻게 하나요?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평소에 생활 속에서 조금씩 톤을 높이면서 읽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내 눈앞에다 책을 놓고서 또박또박 조용한 소리로 읽다가 주변에 식구들이 없어. 조금 더 큰 소리로 읽습니다. 큰 소리로 읽는데 여기를 써서 핏대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나 여러분들한테 말할 때 여기 핏대 올리나요? 아니요. 근데 소리 너무 크지? 네. 여기에서 막 나가는 소리예요. 울리는 소리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부담스럽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약간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목소리의 톤을 주거든요. 그러니까는 큰 소리로 읽는 습관을 키우면 읽다 보면 소리가 찰져집니다. 우리 수영도 발차기 할 때 처음에 품파 할 때 얼마나 힘들어. 판때기 놓고 해봤죠? 다들 수영장 가서 처음에 고개 박았다가 올렸다가 힘들어요. 나중에 그거 판 없이 하잖아요. 자유형도 하고 접영도 하고 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항상 의식 있는 나의 목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객관화되어 있는 나의 목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읽는 습관을 키우자. 여기 뭐라고 해놨어요? 공적인 나의 목소리 vs 사적인 나의 목소리. 공적인 나의 목소리는 단단해진 목소리를 써야 되고요. 사적인 나의 목소리에서는 애교 섞인 목소리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자, 업무적으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 막 얘기를 하다가 남자친구한테 그래서 어땠는데? 싸우자고 달겨드는 것도 아니고 밥 먹었어? 그랬구나. 그랬어. 다르죠? 사적인 목소리, 공적인 목소리. 이것도 이중적인 생활을 합시다. 가식하고 다른 거예요. 왜? 나는 가족과 있는 내가 있을 때도 있고 타인과 함께 한 조직에서 어우러져 있을 때 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말을 할 때요. 말을 할 때 어떤 것을 하다 보면 탄력을 받게 되고, 탄력을 받다 보면 상대방에게 생각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만큼은 또 지양해야 된다. 왜? 설명을 해줘야죠. 그 사람한테 설득을 시켜갖고 강압적으로 나와 같은 생각을 이끌어낸다 그러면은 그건 최악의 대화입니다. 항상 대화를 하실 때는 충분히 공감을 얻을 수 있게 설명을 해주고 묻는 말에 요지에 맞게 대답을 해주고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너의 생각은 이런 부분이 장점이구나. 괜찮네. 라고 동조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강압적으로 나의 생각을 계속 인지를 시켜서 거기에 같이 공감을 시키게 만드는 그 아주 억지스러운 그런 대화법은 절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항상 내가 노래방에서 그 마이크 잡고 안 놓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끔 얘기를 해주는데요. 대화를 할 때 아주 집착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내가 잘 말할 수 있는 그런 주제만 가지고 가려고 그러고 거기서 벗어나면은 용납을 안 해요. 왜? 진행 본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아는 것만을 할 수 있거든요. 나는 공과 대학 출신이 아니니까 그쪽은 전혀 지식이 없죠. 그럼 그쪽의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들하고 내가 만나면 그분들의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주제가 그거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주로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서마저도 내가 대화를 주도를 해야 된다는 희한한 욕심 같은 것이 있으면 그 대화는 산으로 가고 만남 자체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고 항상 내가 원하는 그 주제를 향해서 집착을 하지 마세요. 그래서 대화를 할 때는 상대방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나는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대화를 해야지 주거니 받거니가 되고 또 그 인터뷰는 성공적으로 끝이 나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잘 모르는 걸 물어봤어. 아는 척 하지 마세요. 모르는 거면 정정당당하게 모른다.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잘 모르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배울 수 있고 또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러면 굉장히 열심히 할 것 같다. 왜? 난 그게 너무나도 하고 싶기 때문에. 근데 하고 싶은 일이었는데 그것이 필요한 필수적인 지식인지 몰랐었기 때문에 나에게 기회를 준다면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큼 노력을 해서 배우겠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질문자도 마찬가지로 전혀 그 분야에 관심이 없어 보이는데 내가 안다고 해서 기선제압을 하기 위한 용도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을 이미 해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자기의 어떤 멋진 지식을 펼쳐보이고 싶은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독일어를 전공해 독일 문학을 전공했다. 나는 독일 문학을 전혀 모르는 문외한이에요. 근데 질문자가 나에게 그런 걸 물어봐요. 그러면 굉장히 거기에 집착하는 거죠. 내가 기선제압을 하기 위한. 그런 식의 그 어떤 대화 혹은 질문, 답변 이런 방식은 내 레시피에서 지우세요. 내가 그동안 내가 이걸 잘하니까 이것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다면 굳이 그런 거에 집착하지 마시고 내가 모르는 거 모른다고 하면서 상대방 이야기를 듣고 또 내가 아는 선에서는 또 정보를 주고 주거니 받거니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인간관계를 이룰 수 있는 이런 대화 습관, 그런 화수를 좀 많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요, 요즘에 모든 것이 빨라지다 보니까 단어의 음가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잘 못하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내가 학생들한테 책을 읽어봐라, 큰 소리로 발표를 해봐라 그러면 발음의 음가가 정확히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말은 항상 입안에서 맴돌죠. 그러면은 발성을 아무리 써본들 꽥꽥 소리만 지르는 걸로 들리지 대화할 수 있는 어떤 말, 화술로 들리지가 않거든요. 항상 내가 얘기를 하는 것이 또렷또렷하게 또박또박하게 발음의 음가를 다 살리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말이 빨라도 내 말이 빠른 편에 들어가도 내 말이 잘 들린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모든 발음의 단어의 음가를 정확히 내거든요. 가는 가, 나는 나, 다는 다. 그러려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 입을 부지런히 움직이세요. 입술을 근육을 쓰세요. 뭐 아에이오우 얘기를 하죠. 물론 그것도 근육을 푸는데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운동 전에 스트레치 하듯이 그런 것들도 물론 필요는 하기는 해요. 아에이오우만 한다고 해서 음가가 정확히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해보는 겁니다. 가나다라부터 해보는 거예요. 나는 가 소리를 제대로 내고 있는지, 차는 차 소리를 제대로 내고 있는지,
그렇게 하다가요. 받침이 있는 것도 한번 해봅니다. 각, 락, 닭, 락, 막. 받침을 붙여서 모든 거에 대한 음가를 정확히 해보는 그런 습관을 키우는 거예요. 입의 근육을 다 써라. 왜 입은 가만히 놔두고 안에서 혀만 움직이죠? 가끔 그런 경우도 있죠. 여러분들 아마 의식 못할 거예요. 근데 남이 그렇다고 생각하고 지금 상상을 해보는데 내가 그러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입을 부지런히 움직이자. 그 다음 혀. 혀도 부지런히 움직이자. 혀는 근육인가요? 근육이 아닌가요? 혀도 근육이에요. 그죠? 혀를 왜 편히 놓고 있죠? 혀를 편안하게 놓는 순간 전달력이 떨어집니다. 입의 근육을 편안하게 놓고 있는 순간 전달력이 떨어집니다. 항상 입술과 혀는 아주 긴밀하게, 아주 조직적으로 부지런히 움직여줘야 돼요. 그래야만 모든 음가는 제대로 나거든요. 요즘 친구들 말하는 거 발표시키거나 혹은 나한테 와가지고 뭔가 얘기를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오잖아요. 발음의 음가가 제대로 안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면접을 보러 가는 사람한테 급행으로 우리가 그런 교육을 시킬 수 있나요? 안 돼요. 이건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발성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평소에 자꾸 책을 읽어버릇해야만 소리가 더 찰져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나같이 옆에서 맨투맨으로 가르쳐줄 수 있는 선생님이 있으면 더 빨리 고쳐지겠죠. 이거 아니야. 넌 지금 목을 쓰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해주겠지만 혼자서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발성과 더불어서 가야 될 거는 모든 발음의 음가를 정확히 내주는 건데요. 요즘에 여러분들 그렇게 자꾸만 입을 웅얼웅얼 하다 보니까 전달력이 떨어지면서 동시에 굉장히 자신감이 없는 그런 말투로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반문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질문하는 입장에서 계속 뭐라고 하는 게인가? 이럴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저 친구는 어떤 공적인 대인관계 혹은 조직에 들어올 아직 준비가 덜 돼 있구나. 조금 더 자신을 연마하고 자기를 개발하는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일단 합격선상에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항상 입과 혀의 근육을 부지런히 써주고요. 볼펜 물고서 얘기하라는 거는 옛날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냥 녹음하세요. 스마트폰에 다 녹음 기능이 있죠. 신문 읽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신문보다도 내가 아까 얘기했죠. 대사, 주거니 받거니 하는 대사가 있는 대본이나 혹은 소설책 이런 것을 통해서 살아있는 말을 하세요. 약간 연기력을 보태세요. 어디 갔어? 밥은 먹었어? 그냥 밥은 먹었어. 어디 갔어? 언제 들어갈 건데? 통화는 언제 돼?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감정을 표현하는 게 말이고 여러분들 그런 말을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 하는 겁니다. 어디 갔어? 영화 봐? 무슨 영화? 재미있어? 요즘에 정글북 재밌대. 근데 왜 늦게 상영을 안 하지? 난 일 끝나고 보고 싶은데.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하세요. 소설책을 읽는 거를 녹음을 하시고 녹음하면 분명히 들릴 겁니다. 내가 평소에 들었던 방송인의 말투와 혹은 그냥 내가 봤을 때 굉장히 전문적인 사람들의 말투와 내가 쓰고 있는 말이 얼마나 다른지를 순간 느낄 겁니다. 그 좌절은 한 번쯤 겪고 넘어가셔야 될 관문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머물면 나는 발전 못하죠. 그러나 여러분들 반복하다 보면 발전할 수 있습니다. 단 롤모델을 하나 삼으세요. 나하고 비슷한 사람을. 내 나름대로 각자 비슷한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곽MC 같은 경우 이지혜 아나운서하고 느낌이 비슷한데 그럼 이지혜 아나운서의 말투 어떤 건지를 갖다 이렇게 쭉 한번 모니터를 하면서 이지혜 아나운서는 이렇게 하는구나. 나레이션을 할 때는 이렇게 하고 진행을 할 때는 이렇게 하고 공개방송 진행할 때는 이렇게 하는구나. 내 나름대로 스케줄을 짜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는 아나운서 누구랑 비슷해. MC 누구랑 비슷해. 탤런트 누구랑 비슷해. 그 말투. 보통 탤런트들도 항상 대사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발음이 정확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는지 말투, 발음하는 방법, 입모양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많이 보시고 많이 보는 게 결국 힘이 되는 게 본대로 하게 돼 있거든요. 모든 창작은 모방에서 비롯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때 나는 뭘 봤어요? 신은경 아나운서, 백지연 아나운서 이런 분들을 보고서 멋있다. 저렇게 말해보고 싶다. 노력했어요. 저도. 맨날
그 어린 나이에도 뉴스 9시 뉴스 틀고 봤어요. 저 여자들 어떻게 말을 하지? 너무 똑똑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어린 마음에 로망이 생긴 거죠. 똑똑하게 말하고 싶은 로망이. 그래서 우리 때는 녹음기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응답하라 시리즈 보면 마이마이 나오죠? 그게 다였어요. 그래도 거기다 녹음을 해서 나름대로 들어보고 옛날에 카세트 테이프가 늘어지도록 지우고 또 덧입혀서 녹음하고 지우고 덧입혀서 녹음하고. 저 집에서 막내입니다. 막내예요. 막내 안 같이 생겼지. 어렸을 때 오죽했겠어요. 나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반찬 올려줬어요. 우리 집에서. 우쭈쭈쭈 했어요. 막내라고. 그러면 나는 혀 짧은 소리는 뭐 상상이 되죠? 애때때때 했어. 애기니까 12살까지도 나는 반찬을 다 김치도 찢어서 올려주고 심지어 넣어주고 우리 언니가 먹여주고 막 엄마가 막 나가시면서 현주 밥 먹는 거 챙겨주라고 그러면 챙겨주는 밥상을 챙겨주는 게 아니라 먹여주는 거였어요. 그랬던 내가 굉장히 말이 달라진 거예요. 그거는 내 스스로가 노력을 한 거예요. 관심 있는 사람을 보면서 벤치마킹을 했고 그 사람과 닮아지고 싶었고 닮아지되 나는 그와 너무 다르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나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쪽으로 이미지 메이킹도 했고요. 말도 나에 맞게끔 바꿔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혼자 할 수 있는 셀프의 독학법으로 좀 터득을 한 뒤에 관련 수련 기관에 가서 배우고 전문인으로 양성이 돼서 나온 그런 케이스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 굳이 내가 방송인을 한 게 아니라면 그냥 평소의 말 습관을 공적인 말 습관으로 들이기 위한 그냥 셀프 노력 이런 정도로만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입을 부지런히 움직이고 혀를 부지런히 움직이고 걸리는 소리가 나나 안 나나 이빨에 치아에 걸리는 소리가 난다면 난 이거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될까? 혀와 입 근육을 가지고 내가 자유자재로 놀아야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자신감에 넘치는 말투가 나오고요. 상대방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각인될 수 있는 목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전달력은 말할 게 없겠죠. 전달력은 진행자에게만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업무 보고를 해야 돼요. 급해. 상사에게 갔어요. 시간은 짧아요. 면담 시간은 짧아요. 효과적으로 전달을 해야 되겠죠. 보고를 효과적으로 해야 되겠죠. 전달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이제 뭐라고 그러는 거니? 쟤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니? 딴 애 들어오라고 그래. 딴 사람 들어오라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목요연하게 짧은 시간 동안 굉장히 임팩트 있게끔 말을 딱 각인시켜서 나오는 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냥 떨어지는 공짜 밥은 없는 것 같아요. 각자가 노력을 해야만 말을 하는 습관 바꿀 수 있고요. 태도 바꿀 수 있고요. 화술의 달인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말 잘해요. 다듬어만 주면 됩니다. 머리도 누가 다듬어 주느냐에 따라서 세련돼질 수 있고 촌스러워질 수 있잖아요. 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내가 뭐랬어요? 롤모델 삼으라고 그랬죠? 나하고 비슷한 사람? 정반대를 삼으면 안 돼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라고 해서 그와 나의 어떤 매치 포인트가 없는데 그걸 삼으면 안 됩니다. 그럼 거북한 사람으로 거듭나요. 불편해지죠. 내가 여기서 내숭 떠는 누군가가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말투가. 그러면은 여러분들 아마 비호감이 돼서 나 여기 아무도 안 왔을 거예요. 여기까지 제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취업준비생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가장 어려운 걸로 친구들이 말을 하는 게 면접이다라는 얘기를 정말 그럼요. 많이 하거든요. 아무래도 말을 평소에 많이 해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객관적인 자리에서 오늘 정말 또 중요한 팁들을 많이 네. 전해주신 것 같아요. 그랬나요? 그럼요. 지금이 살아있는 리액션이었습니다. 아. 네. 전해주신 것 같아요 하고 그럼요. 완전 격하게 반응해 주셔서 제가 굉장히 지금 보람 있어요. 네. 제가 질문을 아까 친구들한테 물어보다 보니까 네. 또 많은 정말 잘 설명해 주셔서 또 궁금한 것들이 많다고 해요. 네. 친구들이랑 의견이 너무 다를 때는 도대체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가야 하는지 좀 궁금하다고 하는데요. 네. 그 친구를 좀 잘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의견이 다를 때요. 나랑 다를 때 조바심 내지 마세요.
조급해지면 설득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그냥 이거 좋아. 이거 같이 해. 왜 좋아? 뭔데? 쟤 왜 저래? 왜 이기적이니? 벌써 딱 철벽으로 마음이 딱 닫혀요. 조바심 내지 마세요. 조바심 내지 말고 당연히 생김새가 다 각자 다르듯이 생각도 다르고 받아들이는 이해의 폭도 다르거든요. 그 사람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해를 시키세요. 설득을 당하게끔 강요하지 마세요. 굉장히 논리정연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부연 설명을 해서 시간을 들여서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하고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고개만 끄덕여져도 거기부터 설득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조바심 내는 순간 그 사람의 마음은 닫힙니다. 받아들일 준비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설득의 길은 0%입니다. 조바심 금물이에요. 오히려 막 노력하지 않는 척을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않는 척보다도 언젠가는 나의 생각과 똑같은 생각으로 올 수 있을 것이니까 내가 기다릴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시고요. 상대방에게는 그것만 가지고 아주 집요하게 물구늘어지면서 얘기하지 말고 기회가 될 때마다 대화를 자연스럽게 그쪽을 주제로 가져가는 거죠. 가지고 가서 논리정연하게 아주 합리적인 방법으로 툭툭 던져주듯이 그러다 보면 중독이 됩니다. 아주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러면은 잘 몰랐던 건데 내가 이미 알게 되고 이 친구 덕분에 이미 충분한 설명이 다 됐고 그래? 그럼 이것도 한번 괜찮은 방법이니까 같이 해볼까? 라는 그런 동조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조바심 내는 순간 억지 노력을 하게 되죠. 억지 노력을 하게 되는 순간 강요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 거북한 사람과 인간관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대화 차단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눈을 잘 쳐다봐주지도 않고 아무리 제가 재밌게 얘기를 하려고 해도 호응을 잘 안 해주고 근데 그런 친구들을 대할 때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하면 좀 반응을 이끌어낼 수가 있을까요? 내가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내 눈을 쳐다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 얘기를 안 듣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왜 하죠? 여러분도 우리 재미있는 코미디 공연이라든지 뭐 콘서트라든지 뮤지컬 공연에 갔을 때 우리 요즘의 문화는 관객들의 문화는 좋은 걸 좋다고 해주고 격하게 감정을 표현을 해주고 리액션을 해주는 게 문화지만 아주 오랜 세월 우리들 속에서 뿌리 깊게 자리 잡아 있었던 것은 굉장히 무덤덤한 관객의 리액션이었어요. 웃겨봐. 노래 불러봐. 안 들었나요? 그들의 연기를 안 봤나요? 다 봤어요. 듣고 있거든요. 안 듣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눈을 안 쳐다본다고 안 듣는 거 아닙니다. 잠자지 않고서요. 듣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눈을 뜨고 내 눈을 마주보고서 뭐지? 하고 더 궁금해서 들여다보고 싶게끔 만들어야지. 내 얘기를 듣고 있나요? 또 좀 시간 지나고 나서 계속 고개 숙이고 있어. 외면해. 조바심 나. 막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이야. 들려요? 제가 얘기 잘하고 있는 건가요? 진행이 안 되죠. 얘기가. 그렇죠. 다 각자의 방식대로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의 리액션을 수용하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이야기 속에 그냥 딱 같이 한데 어우러져서 원치 않아도 눈 뜨고 보게 돼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 수업을 할 때도요. 졸린 사람은 자도 된다고 그러고요. 배가 고픈 사람은 먹을 걸 사들고 와서 우유에 빵이 됐든 김밥이 됐든 먹으면서 수업을 들어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강요가 필요 없어요. 내 수업이 재밌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먹고 들어오고 쉬는 시간에 먹고 열심히 듣거든요. 말로 설명할 것이 아니라 같이 어우러지면서 하나하나 실천해서 보여주다 보면 호응도가 좋아지거든요. 자는 친구 아무도 없어요. 열심히 들어요. 카페에서도요. 저 백현주 교수님 수업 때문에 투샷 해야 된다고 커피를 그 얘기를 뒤에서 뒷줄에 서 있다 들은 적이 있어요. 내가 뒤에 있는지 모르고 자기들끼리 친구들끼리 너무 좋았어요. 저 진짜 야, 나의 방식이 제대로 먹혔구나 보람이 있었습니다. 강요하지 마세요. 리액션을 듣고 있습니다. 그 사람. 넓은 마음을 좀 갖는 게 대화를 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조바심은 금물인 거죠. 동조를 받고 싶고
그 사람하고 눈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고 왜 우리는 눈을 건너간 그 마음을 못 느끼는 걸까요? 조급해서 그래요. 내가 효과적으로 말을 해야 되는데 이런 조바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데 자기의 그런 톤이나 말투에 약간 불만이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 약간 정말 특이한 톤을 가지고 있다거나 네. 좀 그러니까 귀에 거슬리는 톤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말투가 약간 애기 같거나 이런 분들은 좀 그런 거에 불만이 많다고 해요. 그러면 그런 건 좀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주관적인 나의 말이 있고요. 객관적인 나의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의식 있는 말투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여러분들 아버지 앞에서 딸들은 어리광도 부립니다. 남자친구 앞에서 애교도 부립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서서 누군가 질문을 해서 대답을 해야 될 때 평소에 내가 썼었던 무의식적인 나의 말투를 그대로 쓴다라고 하면 굉장히 비호감 덩어리로 전락을 하겠죠. 나의 말은 관계 속에서 바뀌어야 됩니다. 자, 가족 사이에 있는데 가족들하고 지내는데 지금 나 같은 말투를 쓴다. 뭐예요? 황당하죠? 엄마 앞에서 이런 말투를 써.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부모님한테 훈계조로 말을 해. 그쵸? 언니가 있고 오빠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생활 속에서 하는 말은 그냥 약간 무의식적인 나의 말을 쓰는 거예요. 의식하지 않고 쓰니까. 그러나 일단 나와 다른 누군가, 객관적으로 나를 평가할 수 있고 대인관계를 할 수 있는 누군가와 얘기를 할 때는 말투를 조금 더 정제되게 바꿔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많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할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연극 대본 같은 거 있잖아요. 예, 혹은 약간 그 대사가 많이 들어가 있는 소설 같은 거를 큰 소리를 읽는 습관을 키우세요. 그러면 목소리 톤이 조금 더 굵어질 겁니다. 굵어진다는 건 뭐냐면 뭐 괄괄해지라는 게 아니고요. 좀 신뢰 있는 톤으로 바뀐다는 거죠. 근데 그 톤을 굉장히 빨리빨리 바꿔줄 줄 알아야 되는 게 남자친구 앞에서 무게감 있는 여러분들 내가 남자친구 앞에서 이런 말투를 쓸까요? 당장 연락 안 될걸? 그 남자하고? 절대 다르죠. 그때 말투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려면 스스로가 책도 많이 큰 소리를 읽어야 되고 신문 같은 건 너무 우리가 드라이하게 리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요. 사람과 사람이 대화하는 그런 얘기가 녹여있는 소설책이라든지 희곡 대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런 것들을 많이 읽는 트레이닝을 하세요. 집에서 쓰는 말도 밖에서 연장선상에 놓지 않는다. 그걸 많이 염두에 두시고요. 책을 통해서 되게 많은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책을 통해서 생각도 배울 수 있고 말하는 습관도 키울 수 있고 멋진 단어도 우리가 따다 쓸 수 있고요. 네. 네. 소통하면서 가장 어렵다고 꼽을 수 있는 게 아마 거절하는 거 아닐까 그렇죠. 싶어요. 네.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기분을 나쁘지 않게 하면서 말을 잘해서 거절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여러분들 나이 때는요. 거절을 잘 못했어요. 상대방이 힘들어할까봐, 상처받을까봐. 그런데 어떤 걸 겪었냐면 내가 할 수 없는 내 역량 밖의 것인데 그 사람이 상처받을까봐 거절을 못했더니 내가 힘들어져요. 내가 힘들어지고 결국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거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맡게 됐고 그 일은 제대로 됐을 리가 없죠. 그러면 그 관계는 뻐개집니다. 네. 없어지는 거예요. 끝이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람을 잃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거절을 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절이라면 과감하게 하세요. 단 이거는 이러이러해서 내가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무책임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시간 소요 너무 하지 마시고 누군가 적임자를 빨리 찾아서 그 일을 해결하세요. 라고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이건 핑계하고 다른 거죠. 내가 책임질 수 없는 내 영역 밖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다라는 설명을 해주는 거니까. 그게 결국은 인간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이젠 잘 거절해요, 저도. 네. 아무래도 조금 어려운 감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정말 상처받을까봐. 그럼요. 네, 불안해서. 근데 여러분들 남 상처받을 거 걱정하다가 내 상처는 어떻게 해? 그죠? 내가 못해서 끙끙 앓다 보면은 그게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밤잠 못 자고요. 뜻밖의 일들이 막 부수적인 일들이 터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다. 아닌 건 못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용기 있는 인간관계를 위한 기술입니다.
기자님 마지막으로 네. 청산유수 공식 방명록에 남겨주시고 가셔야 돼요. 청춘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남겨주신다면 어떤 말을 전해주실 건가요? 청춘이요. 저는 그 옛날에 선덕여왕이라는 드라마에서요. 미실 역할을 했던 고현정 씨가 참 연기를 참 빛나게 했었는데 미실의 대사에서 가장 와닿았던 게요. 가장 두려운 게 세월이라고 그랬어요. 미실은 두려운 게 없는 역할이었잖아요. 캐릭터가. 아주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었던 그런 캐릭터였는데 두려운 게 세월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청춘은 돈을 가지고도 살 수 없는 그 순간들이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마음껏 누리세요.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에요. 하고 싶은 거 불법이 아닌 이상 이 우리 시대의 어떤 사회 질서를 위배하지 않는 이상 마음껏 누리세요. 청춘을 누리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기자님께서 아주 소통의 꿀팁들 정말 모아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영국의 극작가이자 소설가였던 조지 버나드 쇼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나는 젊었을 때 10번 시도하면 9번 실패했다. 그래서 나는 10번 시도했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해요. 여러분, 정말 말 잘하고 싶으세요? 네. 잘하고 싶죠? 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쵸. 계속해서 도전하셔야죠. 11번은 안 되나요? 11번도 해야죠.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 그 한 번의 성공을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멈춰있던 마음과 생각이 흐르는 시간 청산유수 다음 시간에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맞습니다.